우리나라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 파리 평화 파리 했다고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요, 가장 먼저 북한 평화 통일 파리 했던 건 박정희 정부입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박정희 정부가 이제 점점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가지고 독재적인 유신헌법을 만드는 것까지 갔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마지막쯤에 이제 북한 평화 통일파리를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북한과의 경제 교류하면서 돈도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걸 한 건 아니죠, 박정희 정부가. 다만 북한을 국내 정치의 평화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갖다가 팔아먹으면서 쓰려고 가장 먼저 했던 거는 박정희 정부다. 요거는 좀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과 대화하겠다, 북한과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헌법을 만들기 전부터 계속 얘기해요. 저번 시간에 이 얘기했었죠. 72년 10월에 유신헌법 드립을 시작해요. 근데 이 10월에 3달 전이었던 7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김일성이를 만나고 와요. 대박 아닙니까 정말로? 그리고 그 7월에 4일에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거를 발표해요. 근데 7.4 남북 공동성명 내용이 뭐냐? 솔직한 얘기로 북한이 박정희를 암살하려고 김신조 같은 특수부대원들까지 청와대로 내려보내고 별짓거리 다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발을 빼면서 중국과 친해지고 있었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중국도 당시에 그런 게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친해져서 개혁개방 도 하고 경제교류도 하고 이제 그러려면 우리 중국도 미국 눈치를 봐야겠다. 중국이 이제 미국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시 수많은 북한의 경제가 중국과의 교류, 중국과의 교약 이런 거로 돌아갔어요. 당시에도 지금국이 북한한테 얘기합니다. 남한에 도발하지 마라. 그리고 또 미국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북한이랑 대탕트 화해 모드를 만들으라고 박정희 정부를 압박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면서 남한한테 도발하지 말라 그러고, 미국은 한국한테 압박하면서 북한이랑 화해 모드를 만들어라, 이런 거를 압박하고 있던 거예요. 당시에 박정희 정부는 전락이 싫었어. 왜? 북괴 공산주의자 괴물들 멸공,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만 안보적으로 본인들한테 유리해지는데 미국이 친해지라고 압박을 하니까 짜증나는 거야,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는. 당시에 그리고 김대중 후보가 1971년 대선 때 북한과 서로 공격하지 않는 선에서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 양반은 이런 공약을 낸지 모르겠는데 미국을 통해 가지고 뭘 들은 건지, 물론 뭐 이 양반이 입을 안 열어가지고 뭐 알지를 못해요. 김대중 대통령이 71년 대선 때부터 북한과 서로 공격하지 않고 대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어요. 그러니까 김대중이라는 당시 대통령 후보가 71년도에 저런 공약을 낸 것도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 압박을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전락에 높다. 박정희 정부가 북한이랑 대화하기 싫다고 펄펄 뛰어요. 그래서 당시에 주한미국 대사가 윌리엄 제임스 포터예요. 윌리엄 제이 포터라고도 하는데, 참고로 이 양반이 뭐 그렇다는 건 아닌데 주한미국 대사급이면 거의 CIA 출신이거나 좀 그런 연관된 게 좀 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보통 오는데, 당시에 1970년 6월에 주한미국 대사가 이렇게 국무부에 보고를 해요. 현재 박정희 정부는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해. 그래서 미국이 저 보고를 받고 개난리를 쳐요. 야, 지금 우리가 지금 대화하라고 하는데 안 해? 이게 지금 장난하나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러면서 이제 난리를 쳤겠죠, 미국이. 결국에 박정희 정부가 1970년 광복절에 8월 15일에 평화통일 구상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내용이 뭐 졸라게 깁니다. 근데 이걸 좀 요약하면 뭐냐면은, 북한이 먼저 도발을 안 하고 진심으로 평화롭게 행동하면은 우리 남한 정권도 호응해서 함께 대화와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해갈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야. 니들이 먼저 똑바로 행동하라는 거죠. 1970년이면은 김대중 후보와의 71년 대선 1년 전쯤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미국은 박정희 정권을 압박하고 있었다. 뭘? 평화통일 관련해서 화해 모드로 가라, 이 말이야. 근데 저 때만 해도요, 미국 눈치 보고 저런 좀 립서비스? 좀 그런 걸 해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 아시죠? 일본이 지금 2026년까지도 계속해서 하는 짓이 뭐예요? 미국 형! 우리는 한국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한국이 싫대. 한국이 노력을 또 안 해. 우리 탓 아닌 거 알지 형? 이거를 합니다. 이거를 똑같이 한 거야. 북한이 먼저 도발 안 하고 진심으로 평화롭게 행동한다면 우리도 호응할 그 조성할 의향이 있다, 이거야. 아무리 봐도 북한이 먼저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친해지자고 할 리가 없으니 일단 우리가 선빵 치자. 미국 눈치를 봐야 되니까. 요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속은 당연히 아니죠. 북한이랑 뭐 가까워지고 그럴 생각이 없지, 박정희 정부는. 자, 근데 저런 선언을 하고 나서 북한이 아무 반응이 없다가 1971년 4월에 박정희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 71년 대선 직전에 북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남한이 주한미군을 싹 다 철수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남북한이 동시에 병력도 감축하고 게다가 한미상호 방위조약까지 폐기해라. 그러면 대화해 볼 수 있다. 말 같지도 않은 개수작을 부려요. 들을 필요도 없는 개소리야 저거는. 자 근데 저러고 나서 8% 차이로 김대중 후보를 앞서서 박정희 후보가 이겼어요. 자 그러자마자 이제 북한의 또 태도가 좀 달라져요. 7월 15일쯤에 북한이 얘기를 좀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일단 한번 만나서 대화나 해보자. 입장을 바꿔요. 엄청나게 바꾼 거지. 방금 전만 해도 뭐라고 짓거렸어요. 주한미군을 싹 다 철수하고 남북한이 병력까지 감축하고 동시에 지들이 동시에 감축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한미상호 방위조약까지 폐기를 해라. 이지를 하다가 이제 일단 한번 만나보자. 엄청나게 이제 입장이 바뀐 겁니다.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북한이 1960년대 내내 지들이 이제 도발도 많이 했고 그 짓거리 하면서 동시에 이제 미국이 박정희 정부에 대한 지원도 점점 줄여나가고 있었고 실제로 남한에서 주한미군도 철수하냐 마냐라는 미국의 얘기도 나오는 타이밍이었으니 약간 우리가 센 척하면서 좀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 같은데 71년에 또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는 걸 보면서 아, 저 인간하고 대화해야겠구나. 김대중이 당선되고 뭐 주한미군 철수 뭐 이런 얘기를 뭐 지금 할 게 아니구나. 야, 박정희랑 대화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바뀐 거죠 좀. 근데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미국이 먼저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던 시기입니다. 그죠?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드립을 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미국이 먼저 우리나라한테 주한미군 철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던 시기란 말이에요. 북한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 미국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우리는 미국 니네가 원하는 것처럼 주한미군 싹 다 철수해. 그리고 우리 북한도 남한이랑 같이 병력 감축할 생각도 있어. 그리고 미국 니네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말고 한미상호 방위조약도 폐기해. 그러면 우리 진짜 남한이랑 같이 대화 잘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꼬라지가 좀 그런 꼬라지예요. 근데 북한이 어찌되었든 호응을 했어요. 먼저 만나가지고 일단은 대화를 하자. 박정희 정부가 8월 12일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달 뒤쯤이죠. 7월에 얘기한 거니까. 한 달 뒤쯤에 박정희 정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서 이산가족 문제를 우리가 다루자. 야, 이거 대박 사건이에요. 이산가족이 뭐예요? 남북한에 이산가족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죠. 지금은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저 이산가족, 내가 고향이 북한이야, 내가 고향이 남한이야. 근데 내려가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해서 서로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이 이산가족인데 박정희 정부가 북한한테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자. 와,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 주한미국 대사였던 윌리엄 제임스 포터가 미국 국무부에 이런 전보를 보냅니다. 박정희 정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거부할 것을 알면서 일부러 이산가족 문제로 만나자고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결국 거부하면 북한 탓을 하면서 넘어가려는 설계인 듯하다. 주한미국 대사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제 국무부에 이제 전보를 보내요. 솔직히 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대박 사건이 일어나. 하자. 북한이 하자고 하는 거야 이거를. 야, 이거 대박 아닙니까?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만나는 것까지 가자. 북한이 이걸 받은 거예요.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건데 받아버린 거야 북한이. 아, 이거 환장하는 거지. 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이런 걸 안 받을 거라고 왜 박정희 정부가 생각했냐면은 당시에 남북한은 분명히 체제 경쟁, 이념 경쟁 중이었고 경제 수준은 비슷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 남한이든 북한이든 불안한 거예요. 남한 잘 사는 것 같다. 북한 잘 사는 것 같다.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괜히 이런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 체제 경쟁 중에 만나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생각을 남한도 했고 북한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부할 거라고 봤는데 이걸 이제 북한이 받아버린 거지. 그래서 거기다 대고 이제 주한미국 대사가 윌리엄 제임스 포터가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한국의 고위직 인사들은 북한의 수락에 놀라는 기색이었다. 안 받을 것 같았는데 받았네 이 새끼들이 좀 이런 이제 눈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은 미국 눈치 보느라 북한한테 다가가는 척하고 그래서 북한이 당연히 빠꾸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한 건데 북한은 중국 눈치 보느라 그 남한의 대화 제의를 수락할 수밖에 없는 미국과 중국의 양방향 그 쌍으로 조지는 그 압박에 남북한이 다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박정희 정부가. 국민 여러분, 현재 이산가족 졸라게 많은 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해서 평화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요 정도 얘기하고 북한이 거부했다. 우리는 만나고 싶었지만 우리는 노력했고 박정희 정부는 노력했지만 북한이 거부했다. 이러면서 딱 본인들이 원하는 이산가족들의 지지율 빨아먹고 그리고 멸공의 진심인 사람들의 표도 빨아먹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하려는 어떤 엄청난 그 설계였는데 이게 안 된 거죠. 상황이 이제 골치 아파진 거예요. 한국이 먼저 대화를 제의했는데 북한이 받았더니 이걸 또 거부한다 한국이? 이것도 모양이 존나 이상해지거든.
그래서 1971년 10월에 국군의 날 행사 때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북괴 집단은 과거나 현재나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소리는 아직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우리에게 대해서는 한미방위 조약을 폐기하라, 한일협정을 폐기하라는 등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등 상투적인 평화선전을 그 어느 때보다 교묘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짜쳐. 한국이 북한한테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고 했더니 북한이 받았는데 두 달 뒤였던 10월 국군의 날 행사에서 박정희 정부는 북한을 믿으면 안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두 달 뒤였던 71년 12월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건 아니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랑 계엄령은 다른 거니까요. 예컨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포로 2024년 6월 19일에 오늘 6월 19일에 대한민국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뜬구름 잡는 무슨 뜬금없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요. 막 그 양반이 그런 거야 저게.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박정희 정부가 국제사회가 지금 전반적으로 대결에서 협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이 중국이랑 만나고 그리고 미국은 또 소련이랑도 화해 모드를 같이 했고요. 근데 이런 협상 모드 대탕트 화해 모드로 가는 거는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들이나 그런 짓 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남북한의 대치 상황은 저렇게 할 수 없는 거다. 북한은 적대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믿을 수도 없는데 한국의 몰상식한 무책임한 안보론을 떠들어대는 태평한 모습의 이 지식인들, 지들이 똑똑하다고 북한이랑 만나서 화해 모드 하자는 이 인간들, 얘네도 문제가 많다. 근데 저거를 지적하기 전에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거를 지적해야 되는데 또 그런 건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은. 빌드업을 깔아. 국민들 스스로 자유의 일부마저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유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71년 12월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유신 빌드업을 좀 까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웃겼던 게 뭐냐면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북한이랑 계속 만나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조금 이상하죠. 분명히 71년 12월만 해도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하더니 72년 3월에 중앙정보부가 평양으로 갑니다. 72년 4월에 조선노동당 간부였던 김덕현이 서울에 와요. 몰래 옵니다. 그리고 72년 5월에는 이제 이후락 중정부장이 김일성이를 만나러 가요. 평양에. 70년 5월에는 박성철 북한 제2부수상이 꽤 높은 사람이 온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만납니다. 이거 만난 사진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던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뭔 상황이냐. 너무 이제 모순적인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앞서 말한 7.4 남북 공동성명이다. 이후락 씨가 이제 국민들 앞에서 이제 TV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7.4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이 뭐냐? 이게 생각보다 별로 안 길어가지고 요약할 필요가 없어. 쌍방! 남북한은 조국 통일 원칙에 합의했다. 뭘? 통일을 외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고 무력 행사를 하면 안 되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된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된다. 남북한은 남북 사이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고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 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고 어쩌고 많은데요. 결국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외세의 간섭 없이 조국 통일을 하고 서로 도발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여러 방면에서 앞으로 이제 교류하자.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좀 짜치는 게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이 DJ를 까면서 얘기하는데 사실 DJ가 하려고 했던 걸 다 한 거야 이 양반은. DJ가 71년 대선 때 북한과 서로 공격하지 않고 대화하겠다. 그거를 가지고 까더니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DJ가 햇볕 정책한 거는 나도 별로 안 좋게 보지만 DJ를 까면서 박정희는 괜찮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박정희가 DJ가 얘기했던 걸 했어요. 그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래서 DJ라는 정치인을 실드 칠 것도 없고 정치병 걸려가지고 지가 좋아하는 사람만 모순적이게 그 뚝배기 봉합한다는 소리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간다요는. 자,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국민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통일로 한 발자국 앞서간 2000년대 2010년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북한이랑 만나가지고 뭐 남북 간에 뭐 서로 성명 발표하고 별짓까지 다 했는데 애국 보수분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의 남북 정상회담을 굉장히 이제 많이 욕을 했잖아요. 자, 근데 이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국민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과의 대화, 일단은 실향민이 너무 많아. 이북이 고향인 사람들, 북한이 고향인데 지금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 실향민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정부의 10년 동안 했던 햇볕 정책 그게 실패했다라는 걸 전 국민이 다 같이 봤어요. 이제는 안 통해요. 근데 저 때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대화하는 거에 대한 환상과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별로 기대 안 해. 뭘 기대합니까 저거를.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된 걸 미국의 국무부가 너무나 환영한다. 남한과 북한이 대화하고 친해지는 것에 대해서 화해 모드 너무나 좋고 통일 너무나 좋고 평화 너무나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게 의문인 거야. 71년 12월 자 시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71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71년 12월에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북한을 다 믿을 수 없다더니 72년 7월에 가서는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정말 저스트 독재를 위한 정치적인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왜? 유신헌법 발표하자마자 북한과 쌩까거든요.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이용당한 게 없잖아 있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많이 이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때는 박정희 정부가 북한을 가지고 노른 게 있어요. 사실은 정말 철저하게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제 단물 빠지니까 버려버리는데 자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3달 뒤였던 10월 17일에 비상계엄령을 발표하고 유신헌법에 대해서 국민투표하겠다고 얘기해요. 이 10월에 유신헌법 만들고 11월에 이제 국민투표를 했더니 전체 유권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전체 유권자 100% 중에 무려 91.9%가 투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찬성을 91.5%가 해요. 엄청난 투표 결과가 나옵니다. 유신헌법이 이제 시작되고 나서 몇 달 뒤였던 73년 1월에 김종필 씨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만나요.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과 북의 대화는 더 이상 실질적 진전이 없다. 아무도 이 대화를 통해 무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깔끔하게 우리는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이 헌법이 통과될 때까지만 북한과 대화하는 척을 하고 유신헌법 통과되고 나서 이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당시 상원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와요. 미국 상원 보고서, 연방상원입니다. 대다수의 지금 한국인들은 박정희의 영구 집권에 반대하고 있다. 근데 유신헌법을 위해서 박정희가 계엄령을 때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지금 반응이 어떠냐면은 남한과 북한이 대화를 통해서 통일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과 인기로 인해서 이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한국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게 있다. 뭐예요? 박정희의 독재에 대해서 전반적인 한국의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평화 통일에 대해서 북한과 대화하고 이산가족 상봉하고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국민들이 독재를 그냥 용인해주고 국민투표에서 엄청난 찬성을 때려서 유신헌법을 통과시켜줬다가 미국 상원의 보고서야. 이게 미국 상원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게 잘 했다고 저도 보는데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에 반대하는 야당들은 이러한 현재 분위기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박정희 정권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기가 존나게 올라가고 있고 유신헌법까지 딱 그냥 국민투표를 통과해버리니까 야당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상원에서. 핵심을 잘 찔렀지. 고향이 북한인 국민들을 이용하고 안보적으로 불안했던 국민들을 이용해서 유신헌법이라는 본인이 독재할 수 있는 그 헌법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찬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가 유신헌법 국민투표를 저렇게 나오게 한 그 비결입니다. 저게. 그래서 유신헌법 만들어지자마자 이제 대화할 필요 없어 이제 북한이랑. 김종필 씨가 미국에 가서 남과 북의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 대화 안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박정희 정부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과 설계, 정치공학적인 엄청나게 음흉하다고 할 정도의 강력한 그런 정치적 설계를 잘했던 정권입니다. 그리고 자꾸 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유신헌법 독재가 불가피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박정희 각하께서 봉사할 시간이 더 필요했다. 이런 이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유신헌법에 찬성한 국민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그러나 이게 주가 돼서 투표를 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 자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당시에 북한파리 해가지고 북한과의 평화통일 구상에 대해서 이런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앞세워가지고 찬성을 저렇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 찬성표를 던진 대부분의 사람이 마치 박정희 각하의 경제발전에 동조했고 원했고 지지했고 어쩔 수 없이 저거를 박정희 각하께서 국가를 계속해서 영도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한 것이다. 당시에 영도라고 했어. 박정희 각하의 영도. 북한이랑 똑같았어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막 찬성을 한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견강부회를 하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아무튼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밑도 끝도 없는 헌법이 생기면서 박정희 각하의 임기는 이제 4년에서 6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유신헌법이 만들어지면서요. 주요 내용 뭐였어요?
체육관에서 선거하는데 임기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임기가 6년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 6년 끝나면 또 나가서 또 체육관에서 또 당선될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뜬금없이 여기 보이시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관을 뜬금없이 만들어요. 자, 저게 뭐냐? 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이제 국정의 여러 가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있으나 그 외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도 결정할 건데, 유신헌법 제36조 2항에 보면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 수는 2,000명 이상에서 5,000명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또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일단 대통령을 뽑아. 이 체육관에 모여서 한 2,500명 안팎이 있었어요. 이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뽑아요.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1도 저 사람들이 뽑아요. 나머지 3분의 2, 국회의원 전체의 3분의 2는 국민들이 뽑고요. 3분의 1은 여기서 뽑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 보통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안. 이 개헌안은 국회에서 제안하고 국회에서 통과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또 내버려 뒀어요. 헌법을 개정하는 거는 국회에서 하는 게 맞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면서 생색내면서. 왜? 어차피 국회의원 3분의 1을 여기서 뽑고 국민투표에서 3분의 1을 여당이 뽑히면 어차피 3분의 2거든요. 여당이. 어차피 우리의 의석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게끔 하는 것처럼 좀 생색을 낼 겸 하자. 이거예요. 이게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 저 대의원이 1대 대의원이 있고 2대 대의원이 있는데 1대 때 2,359명, 2대 때 2,583명인데 당시에 이게 얼마나 적은 숫자냐면 사실은 197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약 3,500만 명일 때예요. 그러면 저 3,500만 명 인구 중에 3,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의원인 거예요. 근데 이 대의원들은 누가 뽑느냐? 굉장히 민주적입니다. 생각보다. 각 지역별로 동네 주민들이 국회의원 뽑듯이 뽑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 아닙니까? 이거만 보면은 그죠? 근데 대의원 후보를 정부가 걸러냅니다. 의미가 없는 거야. 애초에 후보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고 자기들의 친정부적인, 친박정희 정부적인 사람만 골라가지고 내보냈는데 뭐 이걸 뭐 국민투표 하나마나 뭐 주민투표 하나마나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질없는 짓이다 다. 당시에 대통령 선거를 여기서 했을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투표용지를 줬대요. 이렇게 주는 거야. 대통령 후보 박정희 찬성 반대 이렇게. 이게 비밀 투표였대.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선관위 직원들이 막 감시를 했대요. 중앙정보부 위원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이제 감시하고 있었을 거야. 그러면은 보세요. 박정희 찬성 보이죠? 일부러 보이게 했대요. 찬성 오케이. 나 얼굴 기억해. 이런 식으로 일부러 제 얼굴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체육관에서 8대 유신헌법상의 대통령 선거 73년 3월 7일 됐는데 찬성 2,357 대의원, 무효 2표. 제9대 대통령 선거 유신헌법상입니다. 78년 7월 6일 찬성 2,577 대의원입니다. 무효 1표 나와요. 자, 근데 민심은 어땠을까요? 민심. 흥미로운 그 결과가 있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국회의원을 3분의 1을 체육관에서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3분의 2는 국민이 뽑는다고 했습니다. 이 3분의 1을 빼는 3분의 2만 146명만 국민투표를 한 거예요. 국회의원을. 결과가 민주공화당 여당이 73명, 신민당 야당이 52명, 민주통일당 2명, 무소속 19명이 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146명 중에 73명이 3분의 1인데 그 3분의 1은 이미 여기서 뽑아놨어요. 근데 또 민주공화당은 73명이 돼서 정확히 3분의 2가 민주공화당이 돼요. 그리고 이 체육관에서 뽑은 사람들은 유신정우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73명 명단이야. 다 이제 정해놓은 거야 막. 그래서 실제로 73년 선거 결과 보면은 민주공화당 73, 체육관에서 미리 뽑아놓은 3분의 1 의석 73, 신민당 52, 민주통일당 2, 무소속 19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때는 전체 의석이 219명이었는데 나중 가서 78년도가 되면은 231석이 됩니다. 전체 의석이. 자, 여기서 3분의 1 77명이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국민투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신정우회 빼고 실제 그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은 이걸 빼고 봐야 돼. 민주공화당 68, 신민당 61, 민주통일당 3, 무소속 22. 잘 봐야 되는 게 민주공화당은 당시에 집권 여당이고 공무원들까지 이용하고 독재적인 헌법, 유신헌법 상황에서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방 좌담회 같은 것도 하면서 별의 별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민당과 민주공화당의 차이가 이거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민심은 야당에게 점점 올라가고 있던 것이다. 야당이 위대하고 야당이 이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박정희의 그 유신체제, 유신헌법 독재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의석은 유신정우에 빼면 민주공화당이 68이니까 가장 많죠. 근데 국회의원 선거 전체 민주공화당에 투표한 사람, 신민당에 투표한 사람을 봤더니 신민당이 더 많았습니다. 486만 1200표였어요. 신민당. 민주공화당은 469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민당이 더 많이 받았어요. 실제 투표는. 뭐 저거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뭐 A 선거구에서는 여당이 51%인데 B 선거구에서는 여당이 30%고 야당이 70%다. 그래도 이제 의석은 이 지역관화에서 한 명이니까 이런 걸 다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꾸역꾸역 하던 거야. 꾸역꾸역. 대통령을 꾸역꾸역 하던 거야. 꾸역꾸역. 유신헌법으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권이 이제 사라졌어요.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 없고 이제 천년만년 이제 해먹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법관도 보면은 기가 찬데 기존 헌법을 보면요. 당시에 69년 헌법이에요. 69년. 유신헌법 이전의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을 법관 추천회의의 제청을 의해서 어쩌고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지멋대로 다 이제 뽑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약하면은. 자, 근데 유신헌법 103조를 보니까요.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근데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사실상 뭐 대통령이 다 알아서 이제 판사고 뭐고 다 뽑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적혀 있어. 헌법재판소가 옛날에는 헌법위원회라고 했어요. 거기를. 근데 현재는 국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어요. 3명을. 대통령의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임명 3명은 이렇고요. 근데 이 헌법위원회의 위원,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인데요. 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을 유신정우회와 민주공화당에 의해서 장악된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유신정우회와 민주공화당에 의해서 장악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을. 그 대법원장이 이제 임명하는 거예요. 대통령 임명 3명은 이렇고요. 그러니까 야당이나 국민들의 견제 수단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그냥.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국회도 장악했고요. 대통령을 뽑는 그 체육관 선거도 장악한 거고. 그리고 판사들도 장악한 겁니다. 뭐 다 장악한 거야. 모든 걸 다 장악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어찌되었든 별짓을 다 했는데 사법부의 사실상 독립성도 사라졌고요. 점점 당연히 지지율은 떡락이 되겠죠. 본인이 독재를 한 이유가 지지율이 떡락해서 본인이 계속해서 이제 집권하기 어려울까봐 결국에 이제 독재 헌법을 만든 건데 유신헌법을. 지지율은 계속해서 떡락하고 있었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정희라는 사람이 독재는 계속 해야겠는데 지지율은 떡락한다. 그럼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제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요. 몇 개. 멀쩡할 사람을 북한 간첩으로 만드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가라로 안 보이기를 만들고 북한 간첩을 만들고 요거밖에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박정희 정부의 중앙정보부가 멀쩡한 사람들을 종북좌파로 둔갑시킨 사건들 그리고 김대중 납치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생 동반자 좋기 반미성형 피부과 박경민 화이팅 컵의 당근 한다요 후원자 부츠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가로낸 댕다 재영인 주리송 크로스컵 정선촌노 시우필 러블리 20 정현리 한명쾌 도도도 아전가 호잉오빠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